돈바스 전선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푸틴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푸틴이 돈바스 함락 마감일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돈바스가 2026년 말까지 러시아에 넘어가야 한다는 마감일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푸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피한 일을 늦추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전 세계가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미 돈바스 공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2개 대대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 있고 마지막 힘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격을 계속하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불가피한 일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러시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초 푸틴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평화협상은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돈바스를 양도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의 발전 용량 8.5기가와트가 파괴되어 이는 국가 전체 용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습니다. 푸틴은 무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에 돈바스가 결국 함락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대규모 봄과 여름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 목표는 도네츠크 요세벨트를 이루는 4도시 콘스탄티니우카, 드루즈키우카, 크라마토르스크, 그리고 슬로비안스크였습니다. 그 도시들은 하나씩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보급과 교대가 불가능한 마비된 후방과 극도의 피로가 겹쳐 희생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가 무너진 뒤 다른 도시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2026년 7월 말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현실은 푸틴이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4개의 요새 벨트 도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자신이 직접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 장군들에 의해 즉시 반박당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해낸 것은 일부 병력을 도시에 침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생겼습니다. 그건 점령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처럼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전쟁연구소 ISW 러시아 팀장 카테리나 스테파넨코의 말에 따르면 이것들은 침투일 뿐 진격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 한두 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 도시 내 일부 진지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거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 지역을 통합된 점령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더 필요합니다. 푸틴이 2026년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대규모 돈바스 점령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미한 진전을 위해 계속 소모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전체 대대 이상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함락되지 않은 도시들마다 똑같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시가전과 드론이 가득한 방어선이 그것입니다. 러시아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병력이 요구되고 있어 푸틴이 강요한 이 전투에서 러시아의 고갈된 군대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돈바스 참사입니다. 러시아의 전선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사상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고 곧 알게 되겠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오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포크로프스크 점령을 노린 러시아의 실패한 작전은 푸틴에게 요세벨트 계획의 실패 원인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포크로프스크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도시는 점령에 수년이 걸렸고 중요하지만 러시아 앞의 4개 요새벨트 정착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석가이자 전 미 해군 특수부대 요원인 척 페라르는 그 도시에서 러시아군이 잃은 병력이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이 푸틴에게 큰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도네츠크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군 앞에 위치한 4개의 요새벨트 도시들은 포크로프스크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하며 훨씬 더 잘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와 요새벨트 사이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포크로프스크를 빠르게 점령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가 도시 뒤에 방어시설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요세벨트 전선에 도달하려면 이 방어시설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페라라는 각 요세벨트 도시마다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추정합니다. 푸틴이 도네츠크, 더 나아가 돈바스를 차지하기 전에 러시아 병사 100만 명을 더 소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할 수 없어 이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 도시는 따로 공략해야 하며
콘스탄티니우카가 첫 목표입니다. 포크로프스크 뒤편에서 본 일이 다른 세 도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가 버티는 동안 러시아는 수만 명의 병력을 잃고 우크라이나는 다음 도시, 그 다음 도시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돈바스에는 엄청난 규모의 고기 분쇄기가 만들어졌고 푸틴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병사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공세로 인해 하루에 2개 대대씩 잃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육군 박물관에 따르면 대대는 보통 500, 1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됩니다. 러시아의 1일 사상자 수만 봐도 푸틴이 돈바스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의 24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단 하루 만에 1360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이는 숫자에 따라 대략 1.5개에서 거의 3개 대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좀 더 넓게 살펴봅시다. 6월은 러시아에게 끔찍한 달이었습니다. 2026년 손실면에서 기록을 세웠는데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러시아에 39,490명의 사상자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를 30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316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돈바스에서 하루에 2개 대대 정도를 잃는 것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일입니다. 한 재앙에서 다음 재앙으로 비틀거리는 돈바스 작전에선 늘 있는 일입니다. 도네츠크에서의 봄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요세벨트의 일부라도 점령했어야 할 그 계절이 끝날 무렵 러시아군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후퇴 중이었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해방시킨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 예비군위원회 의장인 이반 티모치코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푸틴이 모든 것을 걸었고 러시아군이 키이우 근처까지 올 것이라 도네츠크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실패한 봄 공세뿐입니다. 지금 여름 공세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고 8월 말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봄 공세처럼 푸틴의 돈바스 여름 공세도 실패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공세들과 2026년 첫 2달 동안 러시아가 얻은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ISW는 7월 22일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평가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시점까지 ISW는 2026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순수하게 점령한 영토가 단 81.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닙니다. 81.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626.85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면서 그 수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돈바스를 점령하겠다던 공세에서 겨우 700제곱킬로미터 정도만 얻은 셈입니다. 정말 한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푸틴의 군대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벌였던 작전들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반 몇 년간 이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푸틴 군대의 가장 큰 성과는 바흐무트 점령이었습니다. 그 전투는 매우 치열했고 푸틴은 수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기계화 부대를 총동원할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오늘날의 드론 살상지대 전략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바흐무트보다 훨씬 큰 도시들로 진격하려 합니다.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최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수천 명의 병사들을 죽이는 FPV 드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후방 보급망에 대한 공격, 차세대 중거리 타격 드론 지원으로 이 공격은 러시아 도네츠크 진격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바흐무트를 공격했을 때 그리고 포크로프스크를 향한 대부분의 작전 동안에도 병사들은 연료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력과 보급품을 전선을 가로질러 수송할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상위 10개 정유소가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페라르는 이 정유소들의 연료 생산량이 합쳐서 65%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병사들이 차량 대신 도보로 이동해 드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대규모 기계화 돌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침투조를 이용해 회색지대를 만드는 데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격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2개 대대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겹치면 지금 우리가 도네츠크와 더 넓은 돈바스 지역에서 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러시아의 공세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돈바스에서 한계에 다다른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가장 나쁜 점은 푸틴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콘스탄티니우카 점령을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주장은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된 힘을 과시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곧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통찰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채널 구독하고 매일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푸틴은 돈바스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기한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보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푸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러시아에게 좋지 않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돈바스 공세가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푸틴이 진전을 요구하자 그의 장군들은 현실을 지도자에게 숨기기 위해 공모합니다. 푸틴에게 직접 각하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콘스탄티니우카는 함락되지 않았고 우리는 점령하거나 방어선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령을 쏘지 말라고 하지만 전령이 열린 창문으로 사고를 당하는 건 막지 않습니다. 푸틴은 권력을 집중하려 아첨꾼과 거짓말쟁이로 자신을 둘렀습니다. 그의 최고 장군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도네츠크에 대해 물을 때 그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6월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직 크렘린 고위 관계자 2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거둔 진전과 러시아의 기술 성과에 대해 점점 망상에 빠지는 이유가 상관들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말레리 게라시모프는 러시아군 총참모장으로 푸틴을 둘러싼 환상의 설계자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 사람을 매우 신뢰해서 하루에 3번이나 게라시모프로부터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전직 크렘린 관계자 중 한 명이 언급했듯이 푸틴은 군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군부는 그를 잘 속입니다. 푸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이런 망상이 푸틴이 콘스탄티니우카와 관련된 주장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스타링크 접근을 잃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과 같은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러시아에는 더 우수할 수 있는 동등한 시스템, 즉 라스벳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2026년 3월 16개 위성을 발사했지만 아직 운영되지 않습니다. 스타링크는 1만 200개가 넘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라스벳이 스타링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푸틴만의 생각이죠. 아마도 그의 아첨꾼들이 라스벳이 스타링크만큼 좋아질 거라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바로 푸틴의 큰 문제입니다. 돈바스에 대한 그의 거창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선에서 러시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의 잠재력과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가능성을 끊임없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는 여러 출처, 특히 러시아 군사 블로거 커뮤니티의 정보를 모니터링한다고 주장하지만 푸틴은 실제로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가 신뢰하진 않지만 통제할 수 있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예를 들어 게라시모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망상에 빠질수록 러시아 군대는 전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의 장거리 공격으로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유시설과 도네츠크 전선의 연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장의 한 구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켜 전선과 러시아 내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유 시설들은 국경 지역뿐 아니라 시베리아 옴스크 등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해당 공격을 위해 2,500km 이상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목표물을 원하는 대로 타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정기적으로 석유 저장소를 타격해 연료 운송을 방해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연료 트럭과 아조프의 흑해 암선단 선박을 공격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7월 9일 프라브다는 우크라이나가 페라르가 언급한 상위 10개의 정유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유소까지 포함해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최대 40%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내부의 물류 네트워크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UNN 보도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창고 중 15%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군사장비와 드론을 푸틴군에 판매하는 회사에 보복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전역에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료 부족으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선의 긴장감은 더 심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물류봉쇄 작전에서 중거리 타격 드론이 러시아 수송대를 공격하는 사진들은 러시아 전선 군대의 열악한 장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연료, 식량, 장비가 필요한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파괴될 때 전투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러시아에 닥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2026년 초 돈바스에서 가졌던 모든 주도권은 사라졌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쏟아지는 피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 모두에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이 이제 너무 커져서 매달 모집하는 약 2만 7천 명의 지원병으로는 이를 메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달 50만 대의 FPV 공격 드론이 생산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대의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의 엄청난 확산이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부상자나 사망자 1명당 8명의 사상자를 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푸틴은 뭔가를 바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주변에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자는 돈바스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세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뿐이지만 두 가능성 모두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휘관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이 구축한 부패한 체제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는 과거에 항상 그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실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 했지만 이제 거의 5년 동안 계속돼 그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편집쟁이 정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벙커에 숨어 보내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다른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실패로 인해 그를 축출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푸틴의 경호가 강화되고 그는 러시아 FSB에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함께 일하는 요리사나 경호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 푸틴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번의 검문을 거쳐야 합니다. 푸틴이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자신이 만들어낸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런 조치들로도 돈바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에게 진실을 전할 용기가 있어도 보안 절차를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푸틴의 부하들이 그 사람이 현실을 외면할 정도로 통제에 집착하는 남자를 불쾌하게 할 만한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저지당할 것입니다. 도네츠크는 2026년 말에도 2027년 말에도 2028년 말에도 푸틴의 영행 전력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금 속도라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약 14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8월 말까지 돈바스를 푸틴에게 넘기려던 공세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신호가 이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푸틴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을 대의를 위한 소모품으로 보는 소련식 전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144만 명이 넘는 병력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끝날 때쯤이면 150만 명을 훨씬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푸틴은 러시아 전체를 황폐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탈린조차도 외면할 만큼 어두운 희생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가장 끔찍한 행동을 준비하면서 50만 명의 러시아인들에게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7월 2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경고를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최대 50만 명의 병사를 강제로 징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2022년에 세웠던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이번 분쟁 동안 아직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동원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지배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며 푸틴이 자신의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비밀리에 동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가 그에게 물류, 무기, 휘발유, 경유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파트너들이 그의 침략에 전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는 10월 초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달은 중요하며 푸틴이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푸틴 침공 이후 처음으로 국가 두마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유라시아 전략센터에 따르면 450명의 의원, 이 정당 명부와 단일 선거구 모두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선거를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이른바 통제력을 과시할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러시아가 점령지에 새로 만든 11개의 단일 선거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러시아 의회 절차에 강제로 참여시키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이 선거들은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푸틴에게도 위험합니다.
그는 항상 형식상 무소속이었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집권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그 정당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푸틴과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기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9월에 통합 러시아당이 최고의 결과를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선거 전에 유권자들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푸틴에게 정치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월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통합 러시아당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는 더 많은 러시아인을 드론이 많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강제로 보낼 것입니다. 푸틴은 이미 동원령을 준비해왔습니다. 202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나이티브24 미디어는 2025년 말에 통과된 법안이 러시아 국방부가 2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예비군에게 징집 명령이 징병사무소에서 내려졌다고 합니다. 새 법의 핵심은 러시아의 예비군 활용 방식 변화입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예비군이 러시아 주요 시설 보호에만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진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법은 푸틴이 원하면 이 예비군들이 우크라이나로 파병될 수 있게 합니다. 동원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넘어가면 곧 있을 동원에 대한 젤렌스키의 주장에 다른 움직임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7월 27일 밀리타르니는 푸틴이 러시아 국방부에 군사 등록을 위해 시민 등록부 데이터 접근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 조치가 군인과 가족 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시민신분법 제13조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가 민간 등록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군인, 참전 용사 및 그 가족들에게 규정된 사회적 보장과 보상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밀리타르니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병적 등록 목적으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크렘린은 국방부와 러시아 국가방위군 모두에게 민간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사실상 두 기관 모두가 강제 진집에 앞서 예비군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 조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변경되기 전에 러시아 내 지역 당국들은 대규모 동원에 대비해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 세션은 볼고그라드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로스토프, 칼미키아, 아스트라한, 그리고 점령된 크림반도,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역의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동원을 어디서 시작할지 단서를 찾고 있다면 이 7지역이 시작하기에 좋은 곳일 것입니다. 또한 7월 27일 유에이단 뉴스는 러시아 국가방위군이 민방위 규정을 흥미롭게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변경사항들은 동원령, 계엄령, 전시 중 러시아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국가방위군은 푸틴이 병력 동원을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위나 기타 이른바 위협을 진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두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않지만 결코 없을 것이라던 동원령을 준비 중입니다. 크렘린도 여전히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 대표들은 젤렌스키의 동원령 준비 주장에 대해 유축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젤렌스키가 무언가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아마 주말의 과음에서 상상력이 지나치게 발휘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카르타폴로프는 이어 러시아가 군 인력을 보충하는 주요 방법은 자원에서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는 지원자 모집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점은 카르타폴로프 씨, 러시아가 자원자 모집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젤렌스키의 말이 맞고 대규모 동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2026년에 러시아의 자원자 모집은 그다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5월 4일 프라우다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모집한 인원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은 것이 5개월 연속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4월 26일까지 러시아는 14만 8,400명의 임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15만 6,735명을 잃어 8,000명 조금 넘는 부족군이 발생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7월 25일 저녁 연설을 인용해 2026년 현재까지의 다른 수치를 제시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들어 러시아가 22만 5,500명의 손실을 입었고 22만 1,000명을 모집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족군은 더 작아졌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푸틴의 모집 담당자들이 고갈되는 자원을 반복 활용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아직 본격적인 모집 위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월별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 동안만 39,49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걸고 큰 보상을 노리는 이들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절박해 그는 동원령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러시아의 손실이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푸틴은 10월까지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3만 명의 북한 군인과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를 같은 나라에서 들여오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젤렌스키의 주장으로 그는 러시아가 북한 군인 수용을 위해 보로네시 지역에 시설을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위협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 방식을 익히고 무기를 개선하며 전투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내 아시아 모든 이들이 위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또한 러시아가 후방에 배치할 자국 병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비군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예비군들이 전선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하면서 교도소에서도 모집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너무 절박해져서 살인범, 강간범, 마약 중독자들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와 국가 기밀 유출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을 잘못 다룬 사람들을 보내는 게 현명해 보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포섭해 러시아에 이용할 가능성은 절대 없겠죠. 이런 것들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3만 명의 북한 군인은 러시아가 한 달 동안 입는 손실 정도에 불과합니다. 감옥에서 모집하는 건 이미 쓰이는 전술입니다. 몇몇 새로운 범죄자를 명단에 추가해도 푸틴이 원하는 러시아 병력에 큰 영향을 없습니다. 자원병 모집 문제는 러시아가 2025년 후반과 2026년 내내 병력 수지가 적자였다는 뜻입니다. 동원령은 결국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은 자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만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런 강제적인 희생이 러시아가 고비를 넘기고 적어도 도네츠크를 점령하게 하기에 충분할까요? 그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때입니다. 러시아에 예정된 동원령은 두 가지 주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선의 상황을 바꾸고 러시아 내부에 대규모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전선부터 시작하자면 우크라이나는 50만 명의 병력이 유입되는 것이 나쁜 소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2단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군과 장비를 크게 소모시켜 푸틴이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행동에서 이 점이 나타납니다. 방대한 살상지근은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들은 푸틴의 경제와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부터 손상시킵니다. 중거리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수 지원을 방해하며 재반격의 기회를 만듭니다. 러시아가 50만 병력을 투입해도 이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선의 빈틈을 메우고 방어선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의 요새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푸틴의 전략이 성공하면 도네츠크의 요새화된 방어선 도시들을 더 빨리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문제가 있으며 젤렌스키가 이를 설명합니다. 강제로 50만 명의 병사를 징집해 병력을 늘리는 것은 푸틴에게 이론상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작전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며 그중 많은 부분은 이 징집병들을 제대로 전력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인프라와 관련돼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는 이들을 빨리 훈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장에 보낼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결국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휘관들은 푸틴의 강요로 훈련도 부족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병사들을 전선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동원한 많은 이들이 예비군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초 훈련만 받았을 뿐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드론이 들끓는 지옥 같은 전장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짐을 싸고 며칠간의 훈련만 받은 뒤 바로 전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낮은 훈련 수준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202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거의 훈련받지 않은 신병들을 공격에 투입하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전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개념은 단순합니다. 신병들은 공격적으로 할 일은 적지만 총알 바지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요새를 돌파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데브리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를 인용해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전선 투입 전 닷새간의 훈련만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희생자가 되는 법에 대한 속성 교육 이상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 러시아의 이미 과부하된 훈련장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원된 이들은 지금 신병들이 받고 있는 며칠간의 훈련조차도 받으면 운이 좋은 편일 것입니다. 푸틴은 물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동원된 이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인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알바지에 불과합니다. 푸틴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고향에서 치르는 희생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틴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은 러시아 국민을 이용해 자신을 나라의 위대한 전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요구하는 희생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원령이 전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쳐 푸틴 통치에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이 푸틴이 주장했던 것처럼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는 데 완전히 실패한 후 러시아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침공에 투입된 병력만으로는 부족해 러시아 군대에 대규모 병력 추가 투입이 필요했습니다. 푸틴이 내린 결론은 부분 동원이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부분 동원 기간 동안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으며 젤렌스키가 예상했던 2차 동원 후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인원을 식별, 훈련,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이는 러시아가 후에 새 법률로 해결하려 했던 관료적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더 걱정한 건 러시아 국민 반응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동원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 지지가 여전히 못 팠던 시기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9월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가 촉발되었고 뉴스위크에 따르면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자국을 떠났습니다. 이제 거의 4년이 지난 지금 푸틴은 같은 일을 더 큰 규모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내 전쟁 열의와 인기 하락 속에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좌절감을 느끼며 여론조사도 이를 보여줍니다. 7월 1일 보고서에서 TVP 월드는 우크라이나 분쟁학 및 러시아 분석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의 81%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적인 종식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1,600명 중 73%가 2차 동원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 공공여론조사센터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센터는 크렘린과 연계되어 있으며 푸틴을 위해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곳입니다. 푸틴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러시아인은 65.1%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치로 러시아인들이 전쟁에 지쳐감을 보여줍니다. 65.1%라는 수치는 높아 보이지만 크렘린이 통제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비밀경찰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세계 지도자에게도 65.1%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경찰 국가를 운영하는 독재자 푸틴에게는 이 수치가 그가 인기를 잃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입니다. 푸틴은 바로 이 화약고에 새로운 동원령이라는 불붙은 성냥을 던질 계획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 적자가 거의 770억 달러에 달하면서 크렘린은 푸틴의 광적인 전쟁 지출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6월 5일 국가의 노동력 부족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최대 50만 명을 러시아에서 끌어내 우크라이나로 보내려 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희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푸틴에게 큰 화를 부를 조치입니다. 국가 근위대 관련 법률이 다시 개정되고 러시아 각 지역이 동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원 과정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동원이 대규모 시위, 러시아 예비군의 탈출, 그리고 9월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불만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미 푸틴의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죽는 것과 망가진 경제를 견뎌야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마비된 연료 공급선과 푸틴이 막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드론 공격에도 지쳐 있습니다. 동원령은 푸틴에게 정치적 자산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두마 선거가 끝난 후에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드론이 러시아와 점령지로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 기록적인 수의 표적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올해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놀라운 2026년을 보낸 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준비해둔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가혹하고 야심차지만 우크라이나가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목록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푸틴을 절망에 빠뜨린 종심 타격 작전의 다음 단계입니다. 7월 2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군 지휘관들과의 회의 후 새로운 우선 타격 목표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우크라이나의 기존 장거리 타격 작전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면서 러시아가 절대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목표물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공격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 사거리 확대로 이런 목록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공망이 드론을 막지 못한 것도 이 목록 작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는 러시아의 정유시설 네트워크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을 이미 받은 여러 군사 및 공군기지가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전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우선순위 목표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과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장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젤렌스키는 밝힌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우리의 장거리 압박이 러시아를 외교로 더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무기, 부품, 석유 생산을 어렵게 하고 기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며 이 전쟁을 러시아의 안방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되돌리고 푸틴이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들의 현실성은 곧 알 수 있습니다. 이 목록 자체는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총사령관인 미하일로 드라파치가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참모총장인 이우르 스코베치크와 국방부 장관 대행 예브헤니 카마라도 함께했습니다. 드라파치가 이 목록에 보탠 내용이 가장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10월 22일에 우크라이나의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떠나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를 대신하게 된 그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푸틴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타격 목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이 드라파치가 역량을 처음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가 선정한 우선 타격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 말하면 가장 큰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타격할 계획이냐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젤렌스키와 측근들은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미리 알리면 크렘린이 방공 시스템을 더 많이 배치할 기회만 주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거짓 목록을 공개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 표적에서 방공망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날아가고 불이 붙기 전까지 비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이미 타격한 것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디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장거리 타격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정유소와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군수공장, 방공망, 물류 거점, 심지어 점령지인 크림반도의 전력망까지 장거리 드론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동안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그린자 함대 선박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7월 22일 기준으로 총 192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난리난 와일드베리스도 있습니다. 러시아판 아마존인 와일드베리스는 회사 창고와 재고의 약 10%가 파괴되는 엄청난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7월 27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그 공격들로 인한 피해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으로 러시아에 최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이 점을 보면 일부 우선순위 목표에 경제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와일드베리 시설이 공격당할 수 있지만 회사 물류 네트워크의 90%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할 군사장비, 드론, 부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사업체로 인해 수십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더 많은 정유시설들이 목록에 올라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약 2000km 떨어진 큐멘 정유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거리입니다. 즉 이전에는 공격할 수 없었던 정유소들도 이제는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를 기억하세요. 다시 언급할 예정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보도에서 젤렌스키의 새 목록과 우크라이나의 목표에 대한 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강점이었던 전략적 중심가,
이제는 러시아의 정치 및 군사 지도부에게 특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대다수가 모스크바 주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저, 크림대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이러한 방어망을 뚫고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젤렌스키가 이 지역들을 언급한 건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 하니 러시아 본토와 연결된 케르치 다리 공격도 당연합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곳을 타격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겐 유리합니다. 이 두 도시는 푸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수도와 푸틴의 고향은 전쟁 중에 가장 잘 보호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러시아 국민의 수호자로서의 푸틴의 명성에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공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 이동을 추적 중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젤렌스키가 언급한 지역에 방어망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격이 어렵던 목표물들이 이제 사정권에 들고 방어망도 부족해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방공망을 이동해 푸틴이 중시하는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러시아가 방공 시스템을 전국 곳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에서 이동해 오는지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목표물이 더 취약해졌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푸틴이 자신과 일부 러시아인들을 방공망으로 보호하려고 하면서 새롭게 취약해진 목표물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젤렌스키도 러시아에게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2026년 초 장거리 타격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1000회가 넘는 장거리 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타격은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맨, 정유소 공격은 기록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은 며칠 전 옴스크 정유소를 겨냥한 공격이 세웠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에서 약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드론 사거리는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제 3,000km 이상 떨어진 우랄, 시베리아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많은 다른 지역들도 이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과거 수많은 전쟁에서 러시아의 큰 강점이었던 광대한 영토가 이제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지역을 방어할 만큼 충분한 방공망이 없기 때문에 방공 시스템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가 점차 증가하면서 공격 가능한 목표의 목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우선순위 목표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계속 추측만 하게 두고 있습니다. 작전을 확대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림반도를 더 강하게 타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방공망이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더 먼 거리의 목표들을 타격할까요? 러시아는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와 관련해 푸틴이 방어해야 할 범위도 곧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것보다 더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서 저희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000km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타격 우선순위 목록의 존재를 공개하기 며칠 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최대 4,000km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도록 드론 사거리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그 작업이 2026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목록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거리를 1,000km 늘리면 러시아 극동도 타격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건 푸틴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1000km 사거리 확장에 더해 젤렌스키는 2027년에는 5,000에서 10,000km를 이동할 수 있는 드론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신중히 감추며 더 이상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세계나 러시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직접 봤어야 하며 이는 푸틴에게 또 다른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곧 푸틴이 예상치 못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사용 중인 많은 장거리 드론을 개발한 파이어포인트에서 개발 중이며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7월 18일
키이우 포스트는 파이어포인트가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빠르면 2026년 가을에 러시아를 상대로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어포인트 소유주 겸 수석 설계자 데니스 쉘쿠노프는 회사 신형 미사일에 대해 말했다. 군이 타격 지점을 정하겠지만 제 생각엔 이 미사일이 곧 주요 목표를 겨냥할 것 같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탄도미사일 2종을 개발 중입니다. FP7의 사거리는 최대 200km입니다. FP9는 우크라이나에서 최대 855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목록에 대해 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우선순위 표적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드론으로 공격했던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손에 넣게 되면 그런 장소들은 단순히 타격당하는 수준에서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우선순위에는 이미 타격된 목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르치 대교 등 과거 공격받은 목표와 우크라이나 드론 사거리 확장으로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도 공격 가능해진 목표가 포함됩니다. 파이어포인트의 말이 맞고 탄도미사일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사용 가능해진다면 국경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격도 예상됩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이 철수되어 모스크바로 옮겨진 정유시설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진 무기는 사거리와 위력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푸틴을 수세에 몰아넣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하는 거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젤렌스키는 푸틴이 이를 알기 원합니다. 우선순위 목표 목록 발표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푸틴에게 협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영상 시작 인용문에서 그렇게 말했으며 같은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우크라이나의 바람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품위 있게 끝내기 위해 러시아 지도부에 모든 필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파트너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밀한 타격이 진정한 외교를 위한 여건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젤렌스키가 말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판세를 확인해 뒤집었습니다. 장거리 공격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쪽은 러시아여야 했습니다. 수년간 러시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만큼 장거리 위협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 장거리 위협을 갖추었고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강압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텔레그리프와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이 평화협상에 나서게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텔레그리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장거리 타격과 물류 차단으로 러시아군을 압박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이 정체되고 우크라이나에서 2026년이 러시아의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얻는 성과는 대가가 크고 매우 느립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더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유소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 점령 지역의 물류 거점 등이 그 예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평화협상에 끌어들이려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에 반대할 순 없겠네요. 우크라이나의 새 목록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명확한 위협이며 올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거둔 모든 장거리 타격 성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젤렌스키 씨의 위협은 허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폭격해 12곳이 넘는 지역에서 휘발유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다리, 정유소, 크림반도행 페리 공격으로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군사 집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다수가 이미 겪고 있는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새 명단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전체는 아니며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장에 끌어내려는 전략이 효과 없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스스로 너무 깊은 구덩이를 파놓아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결국 그 구덩이에 묻힐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평화회담 발언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7월 초 파이낸셜 타임즈는 푸틴에게 가까운 소식통들이 최소한 2027년 2월까지는 푸틴이 어떤 의미 있는 평화회담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결과는 여전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양보도 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만 반복합니다. 소식통은 그들의 협상 입장이 의미 있는 대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입히고 있는 피해와 앞으로 더 커질 피해를 인정하기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증거와는 반대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장 강한 시기인 지금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기 전쟁에 매몰됐습니다. 최근 7월 27일 크렘린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중 휴전 계획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단순한 언론 추측일 뿐이라며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척만 했고 이에 대한 열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항공 휴전을 원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선순위로 대응하면 항공 휴전은 러시아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미사일과 드론을 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러시아 테러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거절하면 불길이 닥칠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목록을 공개한 며칠 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에 드론 390대를 보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부분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러시아 전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푸틴에게 상기시키려 했을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2026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중심 타격이 이미 115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7월 10일 기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서 697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은 61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푸틴이 굴복하지 않으면 추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젤렌스키가 푸틴에게 각인시키려는 메시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표적에 대한 새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푸틴은 이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불길과 폭발로 알리기 전엔 푸틴은 드론이 언제 무엇을 목표로 할지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채널을 주시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우선 타격 대상 여러 건을 더 보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피한 보도를 기다리는 동안 와일드베리 공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와일드베리 공격을 언급했는데 이 회사에 더 많은 시설이 우크라이나 목록에 올라가도 놀랍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초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사키 공군기지에서 7개의 강화된 항공기 경납고 중 6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4개의 경납고문을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지는 며칠 전에도 이미 한 차례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종류의 공격을 막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콘크리트 경납고로 그 비행장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2번 실험에 모두 성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모든 전쟁 언론이 이를 각자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납고 화재는 현재 러시아 공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흥미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너지는 경납고 문 영상 2면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수출 장부, 제재 목록, 그리고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어떤 공격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유도로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가 다음 전투기를 만드는 것 자체를 구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키, 정확히 말하면 노보노보 페도리프카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러시아 해군 제43 독립해군 공격항공연대의 본거지였습니다. 이곳은 Su-30SM과 Su-30M 다목적 전투기, 즉 해상 타격 임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배치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 남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활공폭탄 공격에 점점 더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쟁 대부분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전한 후방기지였습니다. 은선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는 이곳을 항공기를 주차하고 정비하고 재무장하는 안전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인 SBU가 기지의 경납고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시작했고 5건의 명중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표적이 된 경납고 2곳에 Su-30과 Su-30SM 전투기가 있었고 그중 한 대가 보관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SBU 자체 평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 각각의 가치는 구성에 따라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틀 후 SBU는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지 전역에 걸쳐 7개의 경납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중 여러 곳에 Su-30SM, Su-30, Su-24 항공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U는 최소 7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키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는 또한 내륙으로 약 30km 떨어진 가르디스코의 공군 기지도 타격하여 샤이드 드론과 항공 지원 장비를 보관하던 경납고 2곳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다뤘던 대부분의 공군 기지 공격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업 위성 회사인 반토르의 위성 사진이 피해 사실을 독자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7개의 강화 항공기 경납고 중 6곳에서 눈에 띄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4곳의 경납고에서는 방폭문이 더 이상 붙어 있지 않고 유도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납고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전히 서 있습니다. 강화 항공기 경납고는 근접 폭발에도 내부 항공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비행이 가능합니다. 4키 위성 사진에는 구조물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들과 경납고를 밀폐한 문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드론 위협에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콘크리트만 붙는 대응을 했지만 설치된 지 1년도 안 돼 이미 현장에서 시험 중입니다. 러시아 계획자들 기대와 달리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납고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는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는 유명한 스파이더 웹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은밀히 반입해 배치한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전략 폭격기 기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이 드론들은 러시아 내부에서 직접 발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리아야 등 기지에서 수십 대의 항공기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기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은 엔겔스까지 도달했습니다. 최전선에서 대략 600km 떨어진 곳입니다. 스파이더웹 이전까지 러시아 방공 계획은 거리 자체가 일종의 방어라고 가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물리적으로 비행장에 도달할 수 없다면 주차된 항공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외진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거나 은밀한 작전으로 드론을 투입함으로써 말이죠. 러시아는 이전에 노천 주기장을 쓰던 비행장들에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노출된 주차장으로는 버틸 수 없어 견고한 쉘터를 위협 대응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보호 조치는 타당했습니다. 위치를 보강해 내부 자산을 보호하고 구조물로 어느 정도 생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이 러시아의 건설 완료 전 이미 더 빠르게 적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최신 드론이 쉘터의 보호 가치를 점점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지에서 단 일주일 만에 7개 중 6개의 쉘터가 손상된 것은 바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노출된 항공기가 야외 비행장에 있다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비싸고 눈에 잘 띄며 고정된 구조물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폭파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항공기 자체의 가치 그 이상으로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경납고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공격에 대한 보도는 단순히 파괴된 전투기의 숫자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공격받는 대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독립무기가 아니라 전체 지원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로 비행장이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전투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출격 생성이라고 부릅니다. 경납고는 그 주기의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엔진이 점검되고 항공 전자장비가 테스트 및 보정되며 무기가 하드포인트에 장착됩니다. 이 모든 것은 숙련된 정비사, 예비 부품 재고, 지상 지원 장비, 연료 라인, 진단 테스트 장비, 그리고 정비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항공기에 적용되려면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드론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항공기가 전쟁에 기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5천만 달러짜리 Su-30SM을 못 뜨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기지에서 출격 생성 주기를 더 느리고 더 비싸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주보다 더 신뢰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정비와 수리 구역을 손상시키면 됩니다. 지상 지원 장비가 파괴되면 멀쩡히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도 무장이나 연료 보급이 불가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비행장 주변 레이더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 그리고 다음 드론 공격은 이전보다 더 적은 저항을 받으며 도착하게 됩니다. 출격할 수 없는 항공기는 그날 러시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항공기와 똑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특정 비행장만 반복적으로 타격하고 다른 곳에서 격파수를 늘리려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활강 폭탄 공격 출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일 공격 능력을 줄이기 위해 그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에는 더 넓은 작전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렬 작전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미국 공군 교리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이라크를 상대로 한 연합군의 공중작전을 뒷받침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 개념은 간단합니다. 순차적인 작전은 하나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기다렸다가 피해를 평가한 뒤 다음 목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병렬 작전은 적의 시스템 여러 부분을 동시에 타격합니다. 여기에는 비행장, 연료
연료 저장소, 레이더 기지, 방공포대, 철도 요충지, 탄약 저장고, 정비 시설, 지휘 인프라 등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포함됩니다. 또는 가용 타격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동시에 공격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이른바 시스템 충격입니다. 적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 수리와 방어 자원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결정은 불완전한 정보로 내려집니다. 자원은 전국 곳곳에 상충하는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분산됩니다. 그 결과 시스템 전체가 곳곳에서 동시에 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미사일, 특수작전 파괴 활동을 통해 이와 비슷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지만 당연히 미 공군만큼의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똑같습니다. 사키는 일주일 동안 2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밤 두 번째 공격 때 과달루페도 공격당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유소들도 몇 주 동안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방공망과 수리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한정된 기술자, 예비 부품, 방공포대를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계속 수세에 몰아넣고 자신은 주도권을 쥔 채로 있는 쪽이 개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모전에서 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비행장 공격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 경납고를 계속 공격하는 동안 두 번째이자 더 조용한 작전이 러시아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거의 전적으로 서방의 수출 통제 체제와 제재된 공급망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의 방위산업 계산법도 있습니다. 먼저 기체 손실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대체 생산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추적 프로젝트인 오릭스,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실만 집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쟁 시작부터 2026년 6월까지 최소 43대의 Su-34 전투폭격기와 최소 21대의 Su-30 시리즈 항공기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릭스는 모든 항목에 대해 시각적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최소치일 뿐이며 실제 총계는 거의 확실하게 더 많을 것입니다. 전쟁 전 약 163대로 추정되는 Su-34 기체 보유량과 비교하면 확인된 손실만으로도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손상, 정비 지연, 승무원 부족 등으로 운용에서 제외된 기체들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기체들은 시각적 확인 손실 추적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까지 러시아의 모든 고정익 항공기 유형을 합친 총 확인된 손실은 약 185대에 달했습니다. 헬리콥터와 2차 손실까지 포함해 모든 전투 항공기 유형을 넓게 집계하면 이 수치는 최소 2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2024년 초에도 핸드 연구소는 러시아 공군이 가속화된 마모와 수명 종료에 가까워진 항공기들로 인해 전쟁 전 전력의 약 75% 수준으로 이미 감소했다고 2024년 초에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손실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 항공기 산업은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모스크바에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들어가기 전에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최근 사건들을 따라가면서 양측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도 제공합니다. 러시아 문제로 돌아가 러시아 공군의 핵심 프로그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호이 57 펠론. 거의 20년 동안 개발되어 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종입니다. 2023년 러시아 통합 항공기 제작사 UAC르나 항공우주군에 11대의 수호이 57을 인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CEO는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2024년에는 목표치인 22대에 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로는 5대만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UAC는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새로운 수호이 57을 인도했다는 공식 확인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석가들은 2025년 봄에 2대의 항공기 꼬리번호 빨간색 25번과 빨간색 26번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로스텍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신 있는 방산업체라면 수량, 일정, 배치 정보를 공개합니다. 러시아의 Su-57 프로그램은 대신 조각난 정보만을 공개하고 추측이 그 침묵을 메우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단순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RUSI는 2025년 11월에 수호위 생산의 취약점, 러시아의 날개를 꺾다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조립 공장인 아무르주 콤소몰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가 이미 직접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티타늄 동체 부품, 엔진 부품, 레이더 시스템을 만드는 2차, 3차 협력 업체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는 제재를 피하는데 성공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루시는 이것이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현재 제재 체제의 명백한 허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RUSI 분석에 따르면 핵심 공급업체인 엔진 제조사 UEC, UMPO, UFA 등이 포함됩니다. 티타늄 공급업체 VSMPO, 아비스마, 그리고 레이더 제조업체인 류야전 국립계기 제작 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러시아 유럽 지역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점점 확대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크림반도의 경납고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타격 논리가 대부분 제재를 받지 않고 북쪽에 위치한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타격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목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수호이 57은 이즈델리의 30으로 알려진 차세대 엔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오랫동안 구형 AL-41 계열 임시 엔진으로 비행했고 새 엔진은 안정적인 성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운용 성능은 그 열신호, 센서 성능, 그리고 초음속 순항 능력 모두가 최종 엔진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핵심 동력 장치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전투기의 대량 생산에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이 미완성 엔진 전환 문제와 겹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실제로 비행하며 가끔씩 홍보 비행에 투입되는 항공기들이 있지만 전투 손실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생산 체제로는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추정에 따르면 Su-57 한 대당 가격은 구성에 따라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전시 경제 상황에서는 더 쉽게 생산할 수 있는 Su-34와 Su-35S가 그 비용 대비 더 즉각적인 전투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획자들은 산술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에 발목 잡힌 고가의 위신 사업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실제로 생산해낼 수 있는 항공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단순한 항공기들도 더 빨리 손실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자금조차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로스텍 CEO 세르게이 체미소프는 러시아 방산 수출이 2022년 수준에 비해 대략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감소의 원인을 전시 생산이 외국 구매자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 군대 자체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침공 이전에 러시아는 약 1조 1천억 루블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간 약 140억 달러의 무기 수출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실제 붕괴는 케미소프의 설명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만 수출이 9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생산의 전환, 제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도와 같은 전통적으로 신뢰받던 고객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다른 공급업체로 눈을 돌리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키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5년 만에 21%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세계 3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였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상당한 외교적 영향력을 구축해온 국가로서는 전례 없는 붕괴입니다. 특히 이러한 무기 거래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 재정 지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로스텍은 2025년에 순이익이 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전시 주문 증가로 매출이 2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체스노코프 본인이 러시아 총리에게 회사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자체 자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정부 프로그램은 사실상 로스텍에 강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수출용보다 훨씬 낮은 이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달 계약은 수출 계약에 비해 훨씬 낮은 이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품질 군사 장비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구식 기술로 소모전을 벌이려 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두 캠페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투기를 파괴하고 살아남은 항공기가 출격할 수 있게 하는 경납고의 연료 및 지상 지원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러시아의 수리 및 방어 능력을 동시에 과부하시키기 위해 설계된 더 넓은 병행 작전 캠페인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의 제재와 수출 손실, 그리고 러시아 자체의 전시 자원 배분이 이러한 모든 손실을 보충해야 하는 산업 기반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압박은 서로 강화해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러시아가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모든 강화 엄폐호와 여전히 몰래 티타늄과 레이더 부품을 공급망에 보내는 부분적으로 제재된 공급업체들 모두가 사키에서 6개의 엄폐호문을 날려버린 바로 그 드론들의 다음 표적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루시의 권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서방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공급업체들까지 제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거기에 악용 가능한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와 같은 구매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이동해 러시아가 수출 계약을 하나씩 잃을 때마다 모스크바가 루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로 그 가속화된 생산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원이 하나씩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림반도 비행장 공습 작전이 단순한 피해 규모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현재 보유한 항공기 전력과의 소모전에서 단독으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손실이 제재로 인한 수출 수익 감소와 제재 대상 및 비제재 대상 공급업체에 흩어진 공급망으로 인해 보충 속도를 계속 앞지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항공력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붕괴된다는 뜻은 아니며 상황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산업 기반 중 하나를 보유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항공기 동체를 설계하고 티타늄 구조물을 단조하며 무기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 내내 연료 시스템과 항공 전자장비 테스트용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등 적응과 혁신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모스크바가 이전에 기지를 재건했던 것처럼 사키 자체도 재건되고 다시 장비를 갖추고 다시 보호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작전은 본질적으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쪽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지만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방공망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방공망 역시 바로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되고 적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과 제밍 능력이 우크라이나의 표적 지정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다면 타격 정확도 자체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키 공격과 산업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추세이며 이는 1년 넘게 놀라울 만큼 일관됐습니다. 러시아는 어제의 취약점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는 콘크리트를 뚫는 최신 공격 드론이든 특정 공급업체를 아직 포함하지 못한 서방의 제재 목록이든 다음 취약점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군사전장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병사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로봇을 이용해 물자 수송과 부상병 후송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작업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상 로봇은 자율적 또는 원격 조종 전투 임무에 맞게 개조되고 있어 광범위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력 부족 약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을 확실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공중에서 운영되는 드론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적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타격을 가하며 심지어 더 작은 공격 드론을 운반하는 모선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론이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실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의 무인 전투기로 소문난 기체의 또 다른 성공적인 발사 시험을 막 마쳤습니다. 바이락타르 크즈렐마입니다. 이 혁신적인 전투기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모든 첨단 신무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현재 시제품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지렐마와 그 우크라이나산 엔진의 전체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미래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지렐마라는 이름은 터키어로 붉은 사과라는 뜻으로 터키 신화에서 멀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승리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매번 성공적인 시험이 거듭될수록 그 비전은 기하급수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지렐마의 최신 시험 영상은 2026년 7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제조사인 바이카르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꼬리 번호 S2를 가진 크지렐마가 7월 8일 테키르다의 철로에 위치한 아크은즈 비행훈련 및 시험센터에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메르신에 위치한 제5주력 전투기 기지 사령부로 이곳에서 발사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지에서 1년의 준비와 시험을 마친 후 무인 전투기는 날개 아래에 초음속 제트 230 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해상 표적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크지렐마는 이후 제트 230 미사일을 발사해 74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인 전투기가 공대지 초음속 탄약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크지렐마가 발사한 제트 230 미사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가 200km, 즉 124마일이 넘는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터키의 UAV-230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며 제조사 로켓사는 이를 초음속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AV-230은 보도에 따르면 약 93마일의 더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Z-230이 실제로 UAV-230의 확장형이라면 사거리 증가가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초음속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은 크지렐마의 공격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전에는 톨룬, 테베르, 82KGK와 함께 성공적으로 시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GK-82 탄약도 모두 Z-230처럼 터키에서 국내 생산된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신 시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다른 탄약들과 Z-230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톨룬, 테베르, 82KGK, LGK-82 탄약은 모두 유도 활공 폭탄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사일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톨룬은 정밀 유도 활공 폭탄으로 터키 개발사 아셀산이 개발한 유도 폭탄 또는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표준 모델은 GPS, INS 유도 방식을 사용하며 최근 시험에서 타격한 것과 같은 고정 표적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영상 적외선, 즉 IIR 버전도 제공됩니다. IIR 버전에는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충돌 직전까지 정밀한 표적 고정을 위해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톨룬의 사거리는 약 55해리입니다. 유효 고도는 4만 피트이며 원형 공산 오차 약 49세피트입니다. 이 모기는 약 1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탄두를 장착해 견고한 구조물을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은 터키의 F-16 블록 40 전투기에서 사용하도록 인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크지렐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 광학 확인을 통해 견고한 벙커나 이동 중인 차량을 근거리에서 정밀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벨린 230 초음속 미사일의 성공적인 시험으로 이제 크지렐마는 방어가 강화된 목표물이나 더 먼 거리의 표적, 심지어 해상에서 이동 중인 표적에 대해서도 장거리 고속 타격 능력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GK-82는 아셀산에서 제조한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 폭탄입니다. 구성면에서 미국의 페이브웨이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할 경우 약 7.5마일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레이저 유도 키트는 나토 표준 MK-82와 러시아 표준 FAB 시리즈 범용 폭탄에 적용되었습니다. 테베르 82는 레이저와 GNSS 유도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유도 키트입니다. 기본형 저속 비행 플랫폼을 위한 짧은 날개형,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위한 확장형 날개 키트의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기본형의 사거리는 전투기 기준 약 7.4마일이며 확장형 날개 키트를 장착하면 거의 50마일까지 증가합니다. 2026년 6월 자벨린 230과의 최신 시험이 있기 불과 몇 주 전 또 다른 성공적인 시험이 LGK-82와 테버-82를 모두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첨단 터키산 장비를 사용해서였습니다. 토이군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 즉 EOTS입니다. 이것은 아셀산이 크지렐마와 같은 저피탐 전투 항공기, 그리고 칸, 안카 3와 같은 첨단 바이카르 무인기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내장형 조준 센서입니다.
기존의 외부에 달려 레이더 피탐지성을 높이는 조준 포드와 달리 토이토이군은 항공기 동체에 완전히 통합되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키즈렐마는 세계 최초로 내장형 EOTS를 탑재한 무인 전투기가 되었으며 이 기능은 이전까지 F-35와 같은 유인 5세대 전투기에만 있던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동안 토이토이군 100 EOTS가 지정한 고정 표적이 2개의 폭탄으로 명중되었으며 이를 통해 키즈렐마가 토이토이군 100 EOTS를 주된 공대지 센서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스탠드인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키즈렐마가 고정밀 활강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최근에는 초음속 에어로발리스틱 미사일도 이동 표적에 발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키즈렐마 무기 체계에 매우 중요한 신무기 추가입니다. 키즈렐마 개발 과정을 지켜보셨다면 이 일은 그리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능력이 거의 몇 달마다 시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초의 테스트는 2022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서 2025년 여름부터 양산에 들어갔고 첫 실전 배치는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빠른 반복 개발 때문인지 양산에 들어갔을 때는 정확히 어떤 모기를 탑재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 점이 인상적입니다. 유도탄과 초음속 미사일 외에도 키즈렐마는 미국의 APKWS에 대항하는 터키의 로켓산 시릿 미사일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키즈렐마는 점점 더 다양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고 샤이드 타입 무인기까지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는 키즈렐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악명 높은 샤이드의 러시아판 계란을 격추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처럼 됐고 격추 방법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터키 정부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에서 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터키 방산 업체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바이카르와의 관계를 점점 더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 응답하여 자사의 TB2 공격 드론 여러 대를 기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드론 구매를 위해 모인 자금을 대신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약 50대의 TB2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으며 2023년 초에도 추가적인 직접 기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전쟁 초기 단계에서 TB의 사용은 러시아의 방공망과 전자전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되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적으로 크게 부활했습니다. 2025년 6월경부터 우크라이나의 TB2 드론은 흑해에서 러시아의 고속 공격정과 상륙정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격파하고 파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3일에는 TB2 드론이 점령된 헤르손주의 좁은 지형인 텐드리슈스카 스핏 근처에서 공수부대를 태운 러시아의 고속 공격정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텔레그램 공식 성명을 통해 7명의 점령군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TB2 드론 함대가 정찰과 정밀 타격 모두에 사용되어 러시아의 방공망의 빈틈을 이용해 해군 함정과 해안 주둔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TB2 드론은 2026년 6월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드론 2대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이카르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TB2 드론 기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키이우 지역에 대규모 드론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공급업체에서 실제 국내 생산업체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바이카르는 우크라이나에서 3가지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회사 CEO 할룩 바이락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바이카르의 대규모 드론 제조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 공장은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약 120대의 대형 드론을 생산하고 약 5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는 TB2와 잠재적으로 TB3 항공모함 기반 드론을 조립하는 것이며 아킨지와 키즐 엘마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12개월 이내에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인프라 전쟁이 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완공이 지연된 이유는 이해할 만합니다. 2025년 10월까지 이 시설은 이미 러시아 미사일에 4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로 인해 일부 구조적 손상과 자재 손실이 발생했다고 CEO가 밝혔습니다. 공사는 계속되고 있고 바이카르가 키질 엘마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기체는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산에 사용될 구체적인 우크라이나산 엔진이 무엇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최신 무기 체계와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최신 군사 뉴스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딱 알맞은 곳에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밀리터리 쇼가 매일매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항상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키질 엘마의 개념은 2013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자세한 사양은 2021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사하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바이카르와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간의 통합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질 엘마와 아마도 다른 터키 첨단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엔진을 쓰려는 구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대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도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세대의 키질 엘마 시제기는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의 AI-25TLT 엔진을 사용해 아음속 비행 테스트, 공력학 검증, 그리고 초기 무장 통합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에 공개된 네 번째 시제기, 즉 PT4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더 강력한 애프터버너 엔진인 AI-322F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진 역시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우선 두 엔진 설계의 연식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브첸코 AI-25 엔진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소련의 이브첸코 OKB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야코블레프, 야크 43발 엔진 항공기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종종 최초의 지역 제트 여객기로 간주됩니다. 엔진 개발은 196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험 비행은 1966년에 이루어졌고 다음 해에 대량 생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모토르시치, 산업 전선 도시인 자포리자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근처에 있으며 현재도 엔진을 생산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변형 모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상당한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변형 모델은 AI-25TL입니다. 이 엔진은 1968년 첫 비행한 아에로 L-39 알바트로스 군용 훈련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 설계되었습니다. 총 3,000대 이상의 아에로 L-39 알바트로스가 생산되었으며 그중 2,900대가 현재도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엔진은 이후에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1990년대부터 AI-25T LSH 엔진 업그레이드 버전을 판매해왔습니다. AI-25TL의 또 다른 변형인 AI-25TLK도 중국의 홍두 JL8, 즉 K8 카라코룸 Z 훈련기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25TLT라는 새로운 모델이 이 계열에 추가되었음이니다. 이 엔진은 키질 엘마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더 강력한 터보팬 엔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AI-25TLT는 약 770파운드의 건조 중량을 가진 중간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입니다. 약 3,790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합니다. 훈련기와 시험용 프로토타입에는 충분히 적합하지만 키질 엘마가 필요로 하는 초음속 비행을 위한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엔진은 표준 순항 고도인 35,000피트에서 대략 마하 0.8에서 0.9, 즉 시속 약 528마일에서 594마일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키질 엘마 프로토타입에는 더 강력한 AI-322 엔진이 사용되었고 양산형에도 아마 이 엔진이 탑재될 것입니다. AI-322F는 AI-222-25F를 기반으로 한 첨단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으로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에서 제작한 또 다른 견고한 우크라이나산 엔진입니다. AI-25TLT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드라이 추력에서는 5,510파운드의 힘을 내고 애프터버너가 작동하면 최대 9,900파운드의 힘을 발휘합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추가적인 출력 덕분에 키질 엘마는 마하 1.4에서 1.6,
즉 고도 35,003피트에서 시속 924에서 1,056마일의 초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 덕분에 무인 항공기는 최신 유인 전투기처럼 고중력 전투기동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 공군과 해군이 키질 엘마의 첫 번째 고객이 될 예정이지만 양산형 키질 엘마에 어떤 엔진이 사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322F 엔진의 모든 성공적인 테스트 덕분에 이 엔진이 키질 엘마의 양산형과 첫 번째 수출 고객인 인도네시아의 인도델 기체에 탑재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바이카르와 인도네시아 기업 PT 리퍼블릭 에어로디리군 디리간타라 간에 12대의 키질 엘마 인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202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사하 엑스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에는 2028년부터 인도가 시작되며 인도네시아 내에 현지화된 생산 및 정비 시설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드론들은 해군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곧 자카르타로 이전될 예정인 항공모함 주세페 가리발디의 항공단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 함정은 2024년에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퇴역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과거 AV-8B 해리어2를 운영했으나 현대화 계획에는 키질 엘마 등 무인 시스템의 광범위한 활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강력한 AI-322F 엔진으로 전환함으로써 키질 엘마는 시제기에서 실제로 배치 가능한 전력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분명히 인도네시아 측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엔진은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키질 엘마의 최대 이륙 중량이 18,700만 파운드를 넘고 최대 3,300만 파운드의 탑재량을 실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신형 엔진에는 한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AI-25TLT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건조 중량이 약 1234.5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러한 크기와 무게 증가로 인해 키질 엘마 기체에는 보안을 위한 설계 변경이 필요했으며 세 번째 시제기에서 볼 수 있는 더 커진 공기 흡입구와 강화된 착륙 장치 등이 그 예입니다. AI-322F는 AI-25TLT보다 연료 소비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애프터버너 모드에서는 시간당 추력 1파운드당 연료 1.9파운드를 소모합니다. 반면 AI-25TLT는 순항 시 약 0.8파운드를 소모합니다. 이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변형 기체의 항속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연료 소비가 더 큰 내부 연료 탱크로 보완되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내부 연료 탱크는 이미 부러움을 살 만한 이 기체의 또 하나의 인상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 기체는 스텔스 성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체는 스텔셋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카나드 델타 구성과 2개의 수직 꼬리 날개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또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용 계획이 증명하듯 키질 엘마는 항공모함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터키의 경우 키질 엘마는 터키의 기함인 TCG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별도의 캐터펄트 시스템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첨단입니다. 이 항공기는 AI 기반 임무 컴퓨터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지상이동, 이륙, 착륙, 비행을 수행합니다. 이 항공기의 센서 또한 최첨단으로 아셀산 무라드, ESA 레이더, 카라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그리고 앞서 언급한 토이곤, EOT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장 구성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새로운 시험이 성공할 때마다 무장 종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카르가 키질 엘마를 세계 최초 자율 전투기라 주장하는데 신빙성을 높입니다. 물론 이 항공기는 미국 F-35 라이트닝 2와 같은 서방의 첨단 전투기만큼 다양한 기능이나 강력한 성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키질 엘마의 현재 기능은 최신 F-16 변형기나 중국의 J-10과 같은 4.5세대에 가까운 무인 전투기 능력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론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동급의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질 엘마의 예상 단가는 사양에 따라 약 3천만에서 4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신형 F-35A가 약 8,500만에서 1억 1,500만 달러, 신형 다소 라팔이 8천만 달러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신형 F-16 블록 70-72 변형도 지원 패키지에 따라 대당 6천만에서 1억 달러까지 가격이 나갑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조종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키질 엘마는 동급의 F-16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피격당하면 값비싸고 큰 손실이지만 하지만 피격된 유인 전투기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장시간의 수색 및 구조작전이나 물론 조종사를 완전히 잃는 것에 비하면 그 손실과 피해는 훨씬 적습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터키를 따라 자체 무인 전투기 개발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기술은 언젠가는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들 모두 키질 엘마에 필적하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시험 중입니다. 하지만 키질 엘마가 독립적인 전투기로 설계된 반면 다른 기체들은 모두 유인 전투기의 충실한 윙맨 역할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크라토스, XQ-58 발키리는 F-22와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체는 아음속 마하 0.85, 즉 시속 약 650마일의 속도를 내며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대당 300만에서 400만 달러 수준입니다. 호주 역시 미국과 공동 개발한 충실한 윙맨 보잉 MQ-28 고스트 배틀을 시험 중입니다. 이 기체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센서 융합 및 무장 탑재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키질 엘마처럼 첨단 AI와 스텔스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음속이며 독립적인 초음속 타격 임무보다는 협동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충실한 윙맨을 시험 중인데 바로 수호이 S-70 또는 오트니크 B로 Su-57 전투기를 보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드론은 20톤급의 대형 플라잉 윙 형태로 2.8톤에 달하는 막대한 탑재 능력을 자랑하며 이는 키질 엘마를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음속이며 개발 과정은 터키 기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4년에 시제기를 잃는 등 끝없는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중국 역시 키질 엘마에 필적하는 로열 윙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드론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2025년에 티베트의 고지대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홍두, GJ-11 또는 샤프소드는 키질 엘마의 전투기와 같은 공기역학적 설계와 달리 스텔스에 최적화된 플라잉 윙 디자인입니다. 다른 로열 윙맨들과 마찬가지로 이 드론은 아음속이며 S-70처럼 대형 내부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깊숙이 침투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주로 중국 전투기의 윙맨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키질 엘마에 실제 직접적인 경쟁자가 하나 있습니다. 즉 윙맨이 아니라 전투기로 사용될 무인 항공기입니다. 인도의 미래 무인 전투기, 즉 FUFA입니다. 초음속 공중 우세 드론으로 설계된 이 기체는 마하 1.5 이상의 초음속 속도와 키질엘마와 같은 공대공 전투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 면에서는 터키의 경쟁자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사실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키질엘마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무인 전투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다른 많은 직업들과 달리 인공지능이 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이제 키질엘마의 끊임없는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시험이 진행되고 새로운 능력이 공개될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빠르게 소식을 받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로봇 군대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관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